예, 한 주간 쟁점이 될 이슈들을 패널들의 직감으로 예측해보는 시간이죠. 월요일 코너 한판 직감.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도봉구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네. 그리고 최지은 도봉구를 이렇게 강조해요. 예, 도봉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방 선거가 있으니까. 네. 자, 그리고 최지은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부산 북강서울 지역위원장 최지은입니다. 예, 부산 북강서울. 다음 주부터는 꼭 북강서울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태근 전 의원님 모셨고요. 예, 네, 김성현 안녕하세요. 의원님 계시고. 자, 오늘은 주제를 한 3개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빨리 좀 얘기해 보면 좋겠는데. 자, 일단은 3월 대선의 연장선으로 이제 6월 지방선거 여야 모두 중요한 과제가 됐죠. 첫 번째 이슈는요. 인물 없는 민주당 대 공천 룰 갈등 중인 국민의힘. 과연 지방선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요 첫 번째 직감 주제를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누구부터 말씀 주실까요? 우리 최진 우리 부산 네. 북강서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 뭐 후보가 기근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네. 사실 우리 후보군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예, 대선을 져가지고 오히려 더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예를 들어서 부산을 말씀드려보면 음. 저는 송영길 대표가 부산시장에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예. 부산에 바쁘시네요.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아니, 부산도 서울시장 오시는데. 얘기 나오는 거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예. 지금 대선에 책임을 지고 불출마를 선언하셨던 분이 예. 다시 서울시장 나오는 거는 모양새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후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박주민 후보처럼 뭐 시대 교체, 정치 교체를 하는 분도 지금 마음이 있다고 그러고 박주민 후보에게 지지를 선언하시면서 부산으로 아니 뭐 지금 이낙연 대표님 얘기도 나오고 그렇군요. 여러분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예, 예. 꼭 송영길 대표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그렇군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나오는 후보들의 여러 후보군들의 저를 포함해서 네, 여러 네. 후보군들의 이름을 해도 송영길 대표가 가장 득표율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길 대표가 부산에 연고가 있으신가요? 송영길 대표는 명예 부산 시민이시고 가덕 신공항 전도사죠. 그리고 그렇습니까? 일단 예. 첫 번째로 저는 송영길 대표의 개인을 위해서도 부산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호남 기반의 인천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지역구에서 오래 정치를 하셨는데 예, 당대표까지 하시고 불출마를 선언하신 만큼 험지에서 험지. 부산에서 와주시면은 그 네. 부산뿐만 아니라 부울경 850만의 그 노무현과 문재인을 만든 그 사람들이 예. 송영길 대표를 이제 민주당의 한 명의 정치인이 아니고 우리 식구처럼 여기고 좋아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송 대표님 방송 위해서. 사상 처음으로 송영길 부산시장 차출사는 오늘 한판 승부가 처음 얘기한 그 거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그러네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네. 당을 위해서도 송 대표님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 부산이 민주당이 10%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같은 거물을 이제 부산에서 키웠고 예. 그 이후에 손학규 대표가 김영춘, 김부겸 이런 분들을 이제 PK로 그 영남으로 내려보내셨어요.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40% 정도로 정점을 찍었는데 예. 뭐 오거돈 시장 사건 이후로 저희가 지금 30% 초반으로 다시 떨어졌다가 음. 이재명 후보 때 다시 이제 조금 회복을 했지만은 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그 격차를 봤을 때는 사실 부산은 지금 몇십 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이 부산뿐만 아니라 이 PK 850만이 예. 앞으로 회복하느냐, 후퇴하느냐, 30년 전으로 돌아가느냐 그 기로에 있는데 송영길 카드가 그 가야 된다. PK가 무너지면은 민주당은 이번 지선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번 대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을 위해서 이번 아하. 지선을 이끄시는 그 당에 책임 있는 분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 이런 분들은 송영길 대표를 부산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태 한판 직감 시작한 이후에 우리 최진 대변인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요. 처음인 것 같아요. 대선 때도 이렇게 강하게 말씀 안 하셨는데 김성희 소장님 이 주장에 대해서 그 송영길 대표가 부산에 가는 건 맥락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생각엔 이제 호남 인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예.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가덕도 신공항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당 대표가 하기 전부터 부산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할 때 옆에서 보면서 정말 부산에 가서 왜 저 얘기를 갑자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 부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시베리아까지 뚫리는 이 열차부터 시작한 이 물류 그래서 이분이 그리는 소위 말 북방 경제 있잖아요. 러시아랑 또 자주 왔다 갔다 하시지 않습니까? 러시아 통이죠. 송영길 예. 대표가. 예. 그런 차원에서 부산이 제2의 물류기지로서 우뚝 서야 되고 여기에 중심이 가덕도 신공항이다. 이런 흐름에서 부산을 자꾸 다니셨는데 예. 결국 당대표 시절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어낸 것까지 생각하면 아하. 저도 생각 못 해봤는데 그런 정도면 말이 저는 되죠? 부산시장으로 출마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산 분들 반응이 어떠실지가 궁금해지네요. 그렇군요. 아,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 중진 의원 중에 부산이랑 연고 없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다. 제가 다 있는데. 부산의 지역위원장이고 사실 저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장 몇 명이 알겠는데요. 지난 주말에 양산 통도사에 있는 송영길 대표님을 방문해서 아. 부산시장 출마를 권유하고 왔습니다. 서울시장도 그렇군요. 권유하신 것 같던데 다른 분들이. 뭐 본인의 이제 뭐 당에서 가장 적절하게 이제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시겠지만 예. 저는 부산에 오시는 그 험지에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당 대표까지 하시고 불출마 선언한 분이 예. 명분이 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저도 부산 사직 초등학교를 1년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애 선배님이 나가실 수도 있는 거고. 네. 자, 이런 분석 우리 정태근 의원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제가 뭐 정치적 국민의힘 상상력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좀 지나친 상상력이 아닌가.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연구를 따지면 제가 사실은 부산 교도소에서 살았어요. 꽤. 부산 교도소. 예, 아. 추억 생활을 거기서 상당 기간 했었죠. 아, 예, 그럼 그걸 예. 가지고 제가 부산 연구를 얘기할 때 왜 이 아니 그 말씀을 송영길 드리냐면요. 대표는 서울이랑은 연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잖아요. 말씀드리는 거는 예. 어떻든 지방선거는 예. 우리 유권자들의 생각, 유권자들의 정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당이 지금 대선 끝나자마자 극렬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당이든 국민을 중점을 두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들을 먼저 해야지 그 당이 승리를 하지. 그렇지 않고 양당 간의 진영표를 결집시켜서 이기려고 하는 쪽은 제가 보기에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카드가 아니다 말씀이고 일단 뭐 국민의힘의 그 네. 지방선거 어떤 뭐랄까요 전망까지 좀 해주시죠 우리 김재섭 약간 위원장? 저희 3년 전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넘어가면서 예. 후보 없다고 그 지리멸렬하던 저희 옛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예 싱숭생숭합니다. 아,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네,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정도입니까 민주당의 네, 모습이 좀 그런 것 같아서요. 사실 예. 이제 그거는 뭐 윤석열 그렇다 후보 치고 지지율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사실 당 대표도 신인을 그러니까 정치 입문한 지 열흘 뭐 일주일 된 신인을 당 대표로도 당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으로도 앉힐 만큼 민주당이 강단을 할 수 있는 정당이라 그러면 과감하게 부산이고 서울이고 신인들 공천하셔도 된다고 봐요. 저는 어차피 지금 누가 나와도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은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상황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 왜 신인은 공천하지 못합니까? 왜 송영길이라고 하는 그 이미 패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분을 다시 지방선거 제2의 도시인 부산에다가 공천한다는 것이 부산 지역위원장으로서도 저는 제가 지역위원장이라 그러면 전 당협위원장이지만 별로 그렇게 유쾌할 것 같지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의 의사를 표현 예.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해 주세요. 국민의힘은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네, 부산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쟁자들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박형준 현 시장. 현 시장도 뭐 유력하게 점을 쳐져 있는 상황이고 결국 제일 핫한 거는 지금 대구시장 아니겠습니까? 대구. 대구시장이 지금 저희에서는 제일 뜨겁죠. 예. 보면은 요새 TV에 가장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다 대구시장을 출마를 하시려고 우리 또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김재현 최고위원도 오늘 그 최고위원 사퇴를 하시면서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세기의 대결이 대구시장 그다음에 지금 권영진 시장도 대결입니까? 권영진 적어도 대구 내에서는 아, 세기의 대결이죠. 누가 저기 당 예선을 세계 대결이라 그래요. 아 적어도 대구에서는 세기의 대결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대구시장 경선은 없었으니까 실제로. 치열하게. 네, 굉장히 치열하고 그 권영진 시장도 현 시장도 막강한 또 이 시장으로서의 그 힘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까지 거론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심지어 이제 유영하 변호사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광을 뭐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가 탄핵에 건너자고 얘기한 게 언제인데 아직도 그러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쉽죠.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 네. 여하간에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말하자면 홍준표 의원이 상징하는 바가 뭐 자유한국당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유영하 변호사는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것을 상징할 수 있게 떠올리게 하는 것 같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 걸쳐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국민의힘 뭐 그다음에 새누리당 박근혜 뭐 정무수석 여러 가지 그 사실 우리 당에서 쟁쟁했던 시절들을 다 거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대구 시민들이 어떻게 선택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예측이 안 됩니다. 정태근 의원님. 그 지금 우리 김재수 위원장님은 조금 여유 있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대구 상황은 조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예. 보기에 지금 국민의힘한테는 지금 큰 과제가 던져져 있는 건데 예. 그 전까지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그 공천 룰 룰, 관련해 가지고 예. 25% 감점 룰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이거는 이미 구뉴스가 됐고 예.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달성 사저에 들어가면서 내 후 사람의 몫이다. 그리고 인재를 키우겠다. 인재 키우겠다 그랬죠. 그 정도 얘기할 거라고는 전 생각도 못했습니다. 깜짝 놀라셨군요. 근데 이게 지금 유영하 변호사 한 분의 문제로 끝날 것인지 아하. 아니면 향후에 실제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련된 사람들과도 연관돼서 뭔가가 표현될지에 따라 가지고 아하. 왜 그러냐면 대구 경북 지역이라는 데가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수로 놓고 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수의 4분의 1이 넘어요. 아하.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하. 그 정치적 영향력들을 계속 행사된다고 했을 경우에 국민의힘은 박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 문제가 제기되고 당장은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일단 거의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거든요. 대구시장 옹격 예. 아. 근데 이분이 지금 무소속으로 나오고 있다는 건지 당의 공천을 받아서 경선을 해가지고 나오겠다는 건지도 지금 불분명하거든요. 지금 일단 국민의힘 당원이긴 하죠. 당원이긴 하죠. 예, 근데 당원이긴 그거야 합니다. 이제 본인이 예를 들면 경선 과정을 거칠지 안 거칠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문제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대구 상황은 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 아무래도 당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를 졌거든요. 경기도 지역에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졌단 말이죠. 51대 46 정도로. 예. 어쨌든 수도권을 가름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가 우월적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경기지사를 가져올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가 사실은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죠.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국민의힘 그래서 그 경기지사 후보로 누가 거론됩니까? 원희룡 지사, 유승민 전 의원 맞습니까? 뭐 그렇게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만나 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다 여러분과 같이 언론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뭐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경기지사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군. 아직 지금 결정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전략 공천을 안 하게 되면 당연히 경선을 할 텐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그 김현정의 뉴스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예. 총리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경기도지사를 나가시는 게 차기를 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제 확고한 다음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 생각하지 말고 경기도지사를 나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나가시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예. 두 분이 계파가 다르군요. 아니 개파가 그러니까 경기도라는 지역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예.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바로 대선 후보였고 음. 막판까지 대선 후보였고 현재 이제 인수위원장을 하고 있고 본인이 내각에 참여한다 그다음에 뭐 합당을 한다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현안들이 있는데 예. 경기도라는 지역이 저희가 그냥 뭐 전략 공천한다고 그냥 되는 지역도 아니잖아요. 가장 유력하고 저희가 공을 정말 많이 들여야 되고 말 그대로 우리가 이게 승산이 있는 사람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대선 후보로서 뛰었다고 차기를 위해서 배려를 해서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뭐 일부 여론조사들 보게 되면 유승민 대표가 선전하고 있는 여론조사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본인 의사도 있으신가요? 유승민 전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나가는 게 제일 아니 본인 의사 말고 유승민 전 의원이 이 의사가 있으시냐고요? 그분이요. 그거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예. 이번 주 내로는 결정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이사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민주당은 경지사 후보군
굉장히 뭐 많습니다. 많죠. 조정식 의원 그리고 염태영 전 수원시장, 안민석 의원 여러분들이 계시고 다 내가 얼마나 이재명 후보와 친한가, 얼마나 뜻을 같이 하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면서 지금 출마 선언을 하시고 계시고 예. 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어떤 분이 제일 유력합니까? 글쎄요, 아마 당내 경선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당에서 가장 득표율이 높은 사람이 나가겠지만 예. 경기도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일단 실제로 대선에서도 이겼고 또 네. 이재명 후보의 지지 기반일 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된 다음에도 오히려 그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떨어지는 그런 데드크로스가 있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예.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뭐 개딸들이라는 그런 여성들의 팬덤까지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민주당의 그 당원들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결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와도 충분히 크다. 이렇게 경기지사는?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현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경기지사요? 예. 경기도는 결코 쉬운 데가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 말고는 한 20년 동안 이겨본 적이 없는 동네라서 만만하게 볼 때가 아닙니다. 김문주 이제 지사 뭐 예. 어떻게 그랬죠? 그전에 남경필 지사. 남경필 지사도 오래 했었고요. 그 경기는 이제 약간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 서울과 왔다 갔다 통행을 하는 3, 40대 소위 말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것이 하나의 강점인데 외곽엔 좀 보수적인 분들 특히나 이제 접경 지역에 보수적인 분들이 많은 것도 또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경기도로 간 분들이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즉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전통적인 그룹이 있는가 하면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밀려나가신 분들도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이재명 후보가 한번 이겼으니까 이기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후보 선정이 굉장히 뜨겁고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분이 나오면 좋으실까요? 그건 뭐 국민의힘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생각해서요.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분이 그 카운터파트로 예상이 되세요? 지금 뭐 경선을 하시는 분들 자체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솔직히 국민의힘에서 높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아, 그런가요? 오히려 지금 우리 후보가 어떤 후보를 낼 것인가가 그게 아. 사실은 관건이죠. 그렇군요. 네. 다른 당보다도 우리 당의 후보 필승카드가 중요하다. 그리고 저도 뭐 동감합니다. 예. 하여튼 뭐 경기지사도 아직까지 여야 모두 후보군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로 넘어가면 자, 오늘 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 옷값 논란인데요. 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청와대는 비용 공개를 해야 할까? 자, 요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누구부터 하실까요? 우리 김재섭 위원장부터 해볼까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문재인 정부에서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내역과 관련돼서도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대표던 시절에 강하게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뭐 야당에서만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국민들께서 여기서 분노를 하고 계시는 포인트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특활비를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우리가 영수증 없이 결제 좀 했다 이런 의미의 특활비가 아니고 실제로 국가 기밀과 관련된 이 특별활동비를 사용했을 수도 있고 안보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꺼려하시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이 특활비와 비슷한 사례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우리가 한미 자유무역 협정할 때 그 우리가 회의록 같은 것들을 공개를 하지 못하니까 당시 민주노동당이었던 강기갑 의원이 가서 사진 찍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열람하는 방식으로 그때 회의록을 공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 그렇게 걱정이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록이나 뭐 사진 찍지 않고 적어도 김정숙 여사가 그 부분에 사용한 것이 있다 그러면 혹은 없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일부 의원들에게만 확인시켜주고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안보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막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김상희 소장. 일단 재판에서도 특활비 공개 얘기가 나왔죠. 그런 상태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보는 공개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하면 되죠. 까맣게 칠해서 내고
이건 국가안보 사항이라서 공개하지 못했다라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반면에 또 이제 뭐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뭐 이제 복장 논란을 정치권에서까지 강하게 제기한 데 대해서는 저는 좀 유감이고요. 외국 정상 만나러 가는데 집에서 입던 옷을 입고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거기에 따라서는 당연히 의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상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부풀려서 얘기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빨주노초 파남보 그 패션 외교를 한다고 이제 칭송을 했던 언론의 태도 이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러고 저러고 공개가 대세이고 흐름이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태근 법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전 비용, 의상비까지를 포함해서 그거는 이제 예산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대통령의 부인의 의상 비용은 본인이 다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사실은 민주당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에서 두 차례나 걸쳐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제 김정숙 여사 지금 뭐 옷 쭉 나온 것처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옷을 전부 찍어가지고 몇 벌이니 그게 얼마니 이렇게 해서 공개를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행정법원에서 1심 판결이기는 합니다만 공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가기밀이라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게 맞다는 취지였는데 어떻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공개를 안 할 것 같아요. 항소를 해가지고 시간을 끌고 그렇게 해서 기록물로 15년 동안 지금 저장해 두려고 할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저는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에 해왔던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전혀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보십니다. 최진우 위원장. 네, 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좀 과도하게 나오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브로치가 뭐 카르티에라는 명품 브로치다, 2억이다 이런 것이 이제 언론에 나가고 예. 또 막 네티즌들이 이거 2만 원짜리다 이런 걸 찾아가지고 공방을 하는 걸 봤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 뭐 논두렁 시계인가요? 과도한 의혹을 좀 따라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별개로 영부인이 해외 예방을 하는 경우에 그 영부인 의상의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해외 뭐 국가 원수랑 만나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의전 비용에서 외교부 예산으로 여태까지 항상 사용되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뭐 불법이다라고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이런 것을 오히려 밝히거나 해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런 과도한 의혹을 좀 미리 예방하지 않을까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같은 취지로 공개하는 건 맞겠다라는 네. 말씀의 취지로 듣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다음 직감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직감은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퇴임이 한 달여 남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국정 수행 지지율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보다 낮은 윤석열 당선자의 국정 기대감 일시적 현상일까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리얼미터 자료가 공개가 됐는데 이제 문 대통령의 2주째 국정 지지율은 상승세입니다. 46.7%.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기대치 46% 국정 잘할 것이다. 46%고 못할 것이다. 응답이 49.6%입니다. 자, 이 수치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하실까요? 김성희 소장부터 네, 하실까요? 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으면 당선자 측에서 특히 이제 주변에 계신 참모들이 이 지지율을 어떻게 올릴까를 고민하는 동시에 내 거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낮으면 되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게 또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김정숙 여사 옷과 관련된 논쟁도 그런 범주 안에 전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그 뭐 소위 말하는 아방공이라고 불리웠던 봉화마을에 내려가서 농사 지으시고 사람들 오면 나가서 인사하시고 그 반갑게 하는 모습에 이명박 대통령이 뭐 국정원에 뭐 검찰에 싹 다 동원해 갖고 결국 탈탈 털기를 나섰던 우리가 과거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전 윤석열 당선자가 할 수 있는 일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초반에 이 용산 이전 논란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본인이 깎아 내렸다라는 측면에서 용산은 이제 좀 실무진에게 넘겨놓으시고 방역과 물가, 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국민들의 호응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다시 지지율을 지금 전 일시적인 실망이라고 보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 상대방 거보다는 내 것을 좀 더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일시적이다. 자, 정태근 의원님. 제가 집계표를 안 봐가지고 그래서 정확히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상승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소위 진영 내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제가 모두의 논평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수행을 잘할 것 같다라는 지도가 저렇게 낮게 나오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실제로 소통을 안 하고 고집대로 좀 불통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느끼는 거예요. 가장 아마 이 조사가 영향을 미쳤던 게 지금 이제 서초동에서 통기동까지 출퇴근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국가 지도 차량으로 위기 관리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속에서 지휘 차량으로 그죠? 이게 좀 예. 아연실색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벙커에 안 가고. 예.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나오겠다라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청와대랑 미리 상의도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사실은 국방부 이전하는 게 맞아요. 국방부 사실은 계룡대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합창도 수방사로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뭐 수방사에 무슨 조그만 벙커라고 생각하는데 수방사는 거의 지하 도시급의 지금 벙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방사가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윤석열 당선인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지지율이 올라갔을 텐데 딱 선을 무조건 5월 10일 날부터는 청와대 안 들어갑니다. 국민에게 개방한다.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힌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논평에도 얘기했지만 워크숍에 가서는 실용주의, 국민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 보기에 이거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그거를 또 중간에서 이제 인수위에 있는 사람들 참모들이 갈등을 뭔가 가라앉히는 것보다 나서 가지고 계속 떠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참모들부터가 대통령 당선인한테 직언을 하고 예. 갈등을 조절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이 문제가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아마 이제 쉽지는 않아도 그런 방향으로 내부에서 목소리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또 회복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떻든 이 상황은 당선인 측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최지은 대변인. 뭐 저는 제가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많이 비판을 했지만 그래도 당선이 되신 만큼 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잘 하시기를 바라는 그렇죠. 마음이 큽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는데 이번에 그 인수위가 구성되고 나서 좀 기대를 했어요. 어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네. 어떤 미래의 메시지 그리고 어떤 것을 그 비전과 희망을 보여줄까라고 했는데 예. 아직까지 이 인수위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음. 오히려 능력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소수 집단에서만 다 사람들을 끌어오고 오히려 여성이라든지 다양한 청년에 대한 얘기는 오히려 배제하고 예. 동시에 부동산 반 문제는 그렇게 외치고 인수위가 출범했는데 당장 인수위 구성했을 때 부동산 전문가가 하나도 없어서 오세훈 시장한테 파견해 달라는 것까지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선거할 때는 반 문재인 해도 되는데 지금 당선인 신분인데 이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발목 잡아서 우리 용산 못 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 이런 메시지가 왜 당선인이 이런 메시지를 내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준비가 안 된 인수위였던 것이 지금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용산 이전만 계속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추경이나 물가, 경제 안보 이런 것에 대한 다른 메시지를 지금 대체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왜 이 당선인과 그 팀은 다른 메시지와 앞으로 5년간의 그 국정 비전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좀 빨리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여섭 위원장. 이제 여성 청년 부동산 이거는 사실 다 얘기가 끝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성과 관련돼서도 청년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이제 청년 보좌역들이라든지 아니면 여성과 관련된 뭐 이슈를 다룰 수 있는 분들 나가서 부동산 이슈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인수위원 이외에 우리가 전문위원이나 실무위원 단위에도 사실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분들 단위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좀 틀렸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이제 국정 지지율이라는 게 사실 다른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서 사실 첫 스타트할 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당선인께서도 아마 유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국민들께서 뭐 좀 천천히 가라라는 명령일 수도 있고 내지는 좀 돌아보면서 가라라는 명령일 수도 있는데 예. 그 저는 사실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지지율만 생각한다 그러면 청와대 뭐 천천히 한다 그래도 되죠. 그거 뭐 국민들께서 천천히 한다고 뭐라 나무라실 분 없고 적어도 약속한 부분이니까 1호 공약이니까 이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지키겠다 이제 이러면서 사실 국민적 저항들을 받아가면서도 일단 하고 있는 그렇게 좀 선회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반면에 여기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포인트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국정 지지율이 5년 내내 굉장히 좋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할 때만 해도 막 지지율이 80%까지 육박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임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과연 그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개혁 과제를 했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의 저항을 살 수 있는 그 어떤 개혁 과제들을 수행한 적이 있으시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중요한 것은 어떤 국가 정책이든 아니면 기성 어떤 관성들을 깨는 이 대통령의 정치 행위는 늘 저항을 부르게 됩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설득하느냐, 결국 해내느냐 이 몫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어쨌든 마지노선을 정해놨습니다. 데드라인을 정해놨습니다. 5월 10일 날. 그 이후에 결국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집무실에서 일을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지금의 저항들은 상당 부분 그때 가서는 상쇄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50초 남았는데요. 이제 인수위의 과제는 뭐가 돼야 될지 두 분께 짧게 20초씩 드릴게요. 최진 대변인 20초, 그다음 김재섭 위원장. 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인지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뭐가 다른 건지에 대한 좀 그런 미래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네. 그리고 무슨 얘기만 하면 뭐 항상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뭐 지금 그 인수위 측의 대변인도 그렇고 이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여당이 되신 분들이 계속 예. 문재인 대통령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언제까지 끌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비전을 보여라. 자, 김재섭 위원장. 저는 이제 당선 입장에서 제일 크게 넘어야 되는 사안은 추경이라고 봅니다. 50조 추경인데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아무리 예산 재구조를 해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국채를 발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제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입장을 선회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설명하는 부분이 분명히 인수위에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한판 직감 여기까지 하죠.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최지은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